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근력도 같이 약화되며 근감소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이 더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2번째는 면역력 증가입니다.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단백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그리고 장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또 단백질은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주요 면역 세포인데요.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하여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 병원균을 물리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 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사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3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입니다.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자면 콩류와 견과류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번째는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조용한 뼈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한 고관절, 척추, 손목 등의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합병증 위험 또한 증가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입니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놀라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과 수용체 활성화는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 단백질이 부족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나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레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일수록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 좋은 추천 음식 4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인데요. 계란 2알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데요.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것을 뜻해요.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계란은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망간, 인, 셀레늄, 아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계란을 먹으면 많은 영양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식품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등푸른 생선뿐만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필요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줍니다. 생선에는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좋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서 체중 걱정이신 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좋은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부드러운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가 빠르고 몸에서 쉽게 흡수됩니다.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요.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카제인과 웨이로 2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이 단백질은 소화가 쉽기 때문에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시면 근육에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되어 장시간 동안 일정한 수준의 아미노산을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스를 제거한 락토프리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등은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하셔야겠죠?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두부나 두유 같은 식품으로도 쉽게 섭취할 수 있고요.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등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 제공하는데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콩류가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나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제가 유용한데요.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들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과도한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또 체내에서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약 1g인데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 흡수에는 효과적인 거 아셨나요?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 몸에 저장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신장에 부담만 줄 수 있고 단백질은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배출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몇 끼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더 선호하시는 분,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아주 좋은데요.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쉽게 몇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잊지 마시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 꼭 드셔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쏙쏙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도 꼭 필요한 것 잘 얻어가시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다들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해서 어디 막상 이렇게 해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식사를 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기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코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등의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겐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겐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하면서 약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 싹 녹아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애 뱃살을 뺐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근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 세포 손상, 노화,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서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 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이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검은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검은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밀도를 유지시켜 눈의 노화를 막아주고 블루라이트와 같은 유해 파장의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병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병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이 증상이 심해지면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콩의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검은콩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우리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륨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이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검은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는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 주는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검은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의 효능 8번째는 탈모 예방에 탁월합니다. 검은콩에는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1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콩 많이 넣어 드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잘 넣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은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유명한 검은콩 두유, 우유도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검은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륨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중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여 신경,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되거나 나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의 섭취 목적으로는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검은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되어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심코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흰 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를 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 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정말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의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를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소화가 잘 되게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 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많은 먹는 것에 대한 고민들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그 고민들을 쏙쏙 다 잘 해결해 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질문 있으신 거 언제든 편하게 던져주시면 제가 기회 될 때 그 질문들이 하나하나 답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좋은 정보 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콩 자체가 좋죠.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뭐 이런 아주 대단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 콩도 좋은데 검은 콩은 느낌적으로 더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느낌으로 볼 때 더 좋다 하면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뭔가 땅에서 나는 게 색깔이 확실할수록 몸에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를 내가 살 건데 희끄무레한 가지랑 보라색이 빵 하고 나는 가지가 있으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셔야 돼요. 이 색깔이 확실하다 하는 것은 색소에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효과를 내가 극대화되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검정 콩도 그냥 콩보다는 이 검정색이라는 것을 내게 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내 몸에서 항산화 효과를 좀 극대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정콩이 뭐 일반 대두에 비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색소에서부터 오는 확실한 항산화 효과는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항산화라는 단어 자체가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뜻인 건데요. 우리 몸이 노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노출되면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산화 과정을 항산화 해주는 것이니 내가 늙는 거를 살짝 막아줄 수 있는 좀 과장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들은 나의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검은 콩은 우선 콩 종류이니까 당연히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고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생체 효용률 자체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내가 소화하기에 조금 더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생체 효용률이라는 것은 내가 특정 식품을 섭취했을 때 내가 섭취할 때 노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을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아침 점심으로 닭가슴살을 챙겨 먹었어요. 옆에 같이 운동하는 친구는 너무 막 근육이 빵빵 느는데 나는 안 늘어요. 그러면 운동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두 친구의 그 몸 상태가 다르니까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겠으나 한편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생체 효용률이 두 분이 다를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혹은 내가 특정한 어떤 영양소를 어느 양만큼 먹었는데 내가 그 양을 먹은 것만큼의 100을 내 몸에서 효율성 있게 돌리지 못해요. 많은 부분 배출되기도 하고 대사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에 소진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체 효용률이 높은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은 콩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면 동물성 단백질이 대부분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콩은 다른 동물성 단백질만큼 생체 효용률이 높지는 않을 수 있지만 소화를 시키기가 편안하니 나이가 들수록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이 조금 편안할 수 있죠. 그래서 콩보다는 두부가 조금 더 소화하기 쉬운 것처럼 그런 식의 생체 효용률이나 소화의 어떤 관점에 따라 내 몸이 단백질 원을 받아들이는 속도나 그래서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고요. 검은색이라는 색소가 가지고 오는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 누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 콩 자체가 편하게 좀 접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나 비타민도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좋은 소화되기 쉬운 단백질 원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좋은 식품이에요. 그 콩팥이라는 기관 자체가 결국은 내 몸이 섭취한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찌꺼기 배출을 해야 되는 기관인 건데 그 콩팥병도 내가 만약에 콩팥병 환자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단계가 있어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지나가면서 뭐 투석도 해야 되고 점점 안 좋아지는 단계로 가는 건데 만약에 1, 2단계의 초기 정도라고 하면 검은 콩을 뭐 양껏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검은 콩을 그냥 자연스러운 양만큼 섭취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3, 4 이렇게 넘어가면 검은 콩은 단백질 재료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은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만큼 양이 좋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탁구공 크기, 검은 콩을 뭉쳤을 때 탁구공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을 그냥 그 정도를 하루에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먹을 때 탁구공을 한 개를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그 정도 양을 나눠서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간식으로 무슨 볶은 검은콩 이런 거 막 이렇게 쟁여놓고 뻥튀기 드시듯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들어가거든 그게. 그래서 그렇게 뭐 옆에 쌓아놓고 쟁여놓고 드시는 습관은 이제 조금 버리시면 좋겠고 검은콩이 사실은 음료로 만든다고 하면 뭐 검은콩 차도 될 수 있겠고
뭐 검은콩 두유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차 타입이나 두유 타입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사실 두유는 콩을 삶아서 그거를 잘 갈아서 그걸 뭐 체에 내리거나 해가지고 건더기 부분을 걸러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차는 우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콩 자체에 어떤 알갱이를 섭취하게 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뭐 점도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영양소도 다른데 콩팥병이 심하시면 저는 오히려 검은콩 두유보다 차 타입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소에서부터 오는 효과는 차 타입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데 두유 타입은 굉장히 농축적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드링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시중에서 파는 두유들은 알게 모르게 소금도 꽤 많이 첨가가 되어 있고 설탕이나 달게 하는 재료들도 많이 첨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두유를 만들어 드시면 시중에 파는 두유와 전혀 맛이 다른 아주 밍밍한 두유가 되는데 그 이유가 집에서 소금 설탕 안 넣고 만들면 사실 그게 원래 본연의 두유의 맛인 건데 시중 두유들은 아니잖아요. 입에 쫙쫙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유보다는 오히려 검은콩 차가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권할 만한 메뉴이기도 합니다. 신장병 환자는 특정한 어떤 모든 식품이 그렇지만 특정한 무슨 단일 식품을 먹고 그 병에 나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 정말 다 오산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단일 식품만 강조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 살짝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시면 애매한데요. 그 신장질환인 분에게 좋은 두유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사실 결국 양이거든요. 그래서 신장병 환자에게 좋은 두유라고 해서 그 두유를 삼시세끼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고요. 그런 뭔가 좋은 정말 잘 만들어진 양질의 아주 좋은 두유가 있다면 하루에 한 잔 정도 한 번에 다 후루룩 드시지 마시고 뭐 한 두세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드시면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콩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단백질이긴 한데 어떤 예민한 분들은 콩 먹고 나면 약간 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정콩을 내가 영양학적인 효능이 있다고 하니 먹고는 싶은데 얘를 어떻게 소화가 잘 되게 먹느냐가 사실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검정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 먹고 배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콩을 따로 삶으세요. 그냥 검정콩 자체를 따로 잘 푹 삶아서 그거를 그냥 잘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냥 흰쌀밥 할 때 그 냉동실에 잘 삶아서 소분해 놓은 검정콩을 꺼내서 얹어가지고 밥을 하면 그냥 흰쌀이랑 생 검정콩을 같이 밥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좀 푹 무른 상태의 검정콩밥을 드실 수가 있고 그럼 훨씬 소화도 쉽고요. 냉동실에 어차피 잘 삶아서 쟁여놨으니까 요리하기도 수월하죠. 그래서 더 편하게 검정콩밥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정콩을 잘 삶아서 잘 갈아서 껍질을 제거하고 잘 내리면 아주 고운 죽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소금 넣으시면 조금 더 고소한 맛으로 드실 수 있고 그 죽 자체는 훨씬 더 소화 흡수율을 높인 형태의 검정콩 요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검은콩은 색깔이 뚜렷한 콩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뚜렷한 무언가의 채소는 나에게 늘 건강적인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관점에서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도 누리면서 또 콩이라는 단백질 원도 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단일 식재료의 효과에 기대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적정량 먹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검정콩도 추천하는 식재료이지만 여전히 너무 과량 드시면 우리 몸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좋은 검정콩을 잘 선택하셔서 적정한 양 그게 얼만큼이라고 했죠? 피디님? 그쵸, 탁구공. 그 탁구공만큼의 검정콩을 하루에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 그 정도 기억하시면 검정콩의 이점을 누리시고 또 내 몸에 위험한 요소는 조금 무리될 수 있는 요소는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